정치 아카데미 마지막 8강 오늘 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의 수행, 그리고 잘생긴 미소천사 김경수 의원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재인의 수행을 저는 선거 때 하는 얘기고요. 요즘은 우리 김어준 총수 아시죠? 네. 김어준 총수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권력 실세들이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오른팔이라고 불렀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팔이 아니고 오른발이랍니다. 그래서 이 발로 뛰어야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른발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계속 계시려고요. 이춘희 시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드리시고 먼저 보내는 게 낫겠죠? 제가 오늘 참 서글픈 많이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별로들 안 오시더니 오늘 이남 김경수 오신다니까 이렇게들 좀 남자는 남긴 나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김경수 의원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배워서 또 함께 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더욱더 성공적인 일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우리 김경수를 오늘 정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이래가지고 공지로 만난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좀 이따 뒤풀이 때 볼 겁니다. 바보주막에서 다 되는 거예요. 바보주막 아니에요. 어디로 했어? 콜라보. 콜라보 같은데? 바보주 아니었어? 어쨌든 2차에서 공연하십시다. 그렇습니다. 2차 비용은 그럼 시장님이 세종시는 강연 장소도 되게 좋네요. 한꺼방 들어온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 조금 어떤 분들 오셨는지 제가 좀 알아야 또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거의 세종시에 계시는 당원분들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권리당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당원이신데 그러면 빨리 권리당원으로 하시고 그다음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남 사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원래 경남 고성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사천은 진주 바로 옆에. 제 어머니가 지금 정천에 사십니다. 저쪽에 아까 젊은 분 어디서 오셨나요? 세종이 아닌 곳에서 오셨던데. 진주에서 온 것 같습니다. 어디요? 세종에서 왔대요. 아, 세종에서 오셨다고?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월요일 저녁에 이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치 아카데미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강연은 제가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 우리 세종시에 계시는 당원분들하고 좀 편하게 질의 응답하는 간담회라면 제가 겸사겸사 세종시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서 그럼 세종시에 계시는 당원들하고 편하게 좀 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사실은 강연으로 돼 있지만 오늘은 좀 제가 먼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걸 질문을 해주시면 뭐 대통령님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제 사적인 부분까지 질문 다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 궁금한 걸 좀 답변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강연인데 뭔가 좀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든 저한테 준비해온 게 있어서.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진짜 백천명 요구. 진짜예요? 선타면이 계속 나왔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이제 정리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걸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2년도 처음 김해에서 총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저는 배도 정치인 같이 안 생겼죠. 어디 가면은 선생님을 하기 딱 좋은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 또 그렇게 확인 사살 리액션.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 하기 딱 좋은 그런 얼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다들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정철 카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문 대통령이 도와주셨던 정카피가 제가 이제 쭉 제 일생을 뭐 정리를 하나씩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 뽑아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태어나기로 경남 고성군 개천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인사할 때 개천에서 이제 난 이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같이 나누고요. 제가 이제 86년도에 대학을 갔었는데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었는데 대학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봉사활동 그때 당시에 이제 농화를 많이 가는데 농촌 봉사활동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 87년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농촌으로 가지 말고 공장으로 가보자 해서 공장 활동이라고 했는데 공화를 갖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입원도 했었고 그러다가 88년부터 매년 한 번씩 구속이 됐습니다. 세 번을 구속이 됐었는데 제가 별이 3개입니다. 멋있다. 포스타를 돼야지. 포스타 2012년 선거 나왔을 때 아니 그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정치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러면 늘 이제 이래봬도 별이 3개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딱 구속을 3번 나오고 할머니가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되게 좋아하셨는데 후속 3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출소하고 나왔더니 서울대가 아니라 왼수대학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걸 왼수den수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얼굴이 잘렸는데요. 원래 다 나오면 되게 예쁜 얼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영원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경남이고 두 사람은 전남 신안 인자도라는 완전 친하고. 인자도 아시나요? 네, 양파. 지금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 양파도 아시네요. 네. 그 튤립 꽃 있고 그리고 그래서
목포와 광주에서 학교를 나온 호남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장손입니다. 중장손인데 대학을 갈 때 아버지가 설에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승려를 하고 나서 저하고 약속을 한다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집안에 절대 전라도 며느리 안 된다. 이게 서구 경남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호남 신에 대한 지역 감정이 되게 강한 동네라서 집안에 호남 며느리가 들어오면 전라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공무원이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뭐 전라도 며느리 들어오니까 집안이 더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 그 전에 집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명절 때 모이면은 87년, 92년, 뭐 97년 이럴 때 대선 때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 욕을 있는 대로 집사람 딱 들어오니까 명절 때 어른들이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집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영원한 그런 얘기는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김해를 잘 못 가서 주말 부부인데 제가 못 가는 동안 김해에서 제 대신에 지역구 관리를 해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2002년에 대선 선대위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캠프에서는 제가 아마 거의 막내 뻘쯤 됐고 나이로는 막내가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결합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선거 전략기획팀에서 대통령님을 도와주셨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공항을 갔다가 이게 이제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공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해 동화마을에 있는 김해을에 보궐선거하고 총선이 있으면서 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걸 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출마하지 않는다가 결혼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사람도 그랬지만 장인어른이 제일 첫 번째 상견례하는데 첫 질문이 자네 출마할란가? 제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할아버지의 유훈 중에 하나가 절대 출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출마하는 정치인을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 출마하지도 말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임자도에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백구님이 큰아버지가 선거를 나갔다가 상대 후보 진영하고 원수 집안이 된 거예요. 다 친척들인데 그 이후로는 절대 집안에서 누구도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집안의 가훈처럼 돼 있어가지고 결혼 조건은 이제 출마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 노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영남 출신들만 보면은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저보고도 이제 진주에 가서 출마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출마하려면은 이혼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2000 대통령 선거하시고 2011년에 동아마을에 있는 김해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출마를 동아재단 사무국장할 때 출마 요구가 있었고 집사람이 먼저 이번에는 출마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을 저보다도 더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대통령님 고향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2011년 보궐선거 때는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선대 그쪽에서 출마를 한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처음으로 출마해서 낙선하고 그리고 2014년에 경남도지사 그때 또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또 내가 나가서 누군가 총대를 매자 해서 출마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작년에 세 번째 이제 3,000판만
당장 당선된 건 아니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최고 득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종시가 대선에서 전국에서 또 사전 투표는 전국 최고 투표율이라고 호남을 제외하면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혹시 상대가 일반인이 아닌데 저는 일단 세종시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해 이제 총선 때는 상대 후보가 천하장사 이만기. 칭찬해. 제가 첫 번째 선거 때가 상대 후보가 이제 김태호 선수였고요. 두 번째 경남도지사 선거 때가 홍준표 선수였어요. 세 번째가 천하장사고. 그래서 상대 후보 복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천하장사는 돼야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 대선 때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 수행하고 그전에는 공보특보를 했었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수행단장 겸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동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연설이니까 잘 아시겠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기회와 과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9일날 선거 끝나고 10일날 외롭게 대통령이 4분만 청와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청와대 들어가실 때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시고 차량을 타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차에 제가 수행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9년 전에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던 그 길을 거꾸로 밟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퇴임하실 때도 관제에 계시다가 공간에 가셔서 국무위원들하고 마지막 인사하시고 그리고 공간에서 국회에서 퇴임 취임식 참석하신 다음에 서울역에서 공항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공간으로 갔다가 공간에서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모시고 나왔다가 그대로 9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내역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기 애기를 안 보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청와대에서 이제 초기에 대통령 4분만 달랑 계시니까 제가 이제 수행 겸 대변인 역할을 이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대로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이 갖춰질 때까지 모시고 대통령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윤종석 실장부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들 진영이 갖춰지는 대로 나와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했었는데 한 60일간 인수위가 없는 그런 정부 출범이라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인수위를 동시에 같이 이제 뿌린 거죠. 그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였고 60일간 활동 결과를 7월 19일 날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파워포인트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내렸습니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정의로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로 들어서 정부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5대 국정 목표인데요. 다 거룩한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게 이제 5개 분야에서 각자 자기들이 내세운 국정 목표들입니다. 5대 국정 목표에 각각의 이제 국정 전략을 4개 내지 5개씩
전략을 세워서 20대 국정 전략으로 정리했고요. 그 각각의 국정 전략 밑에 국정 과제를 100대 국정 과제로. 요건 다 아마 지난번에 그 대국민 보고할 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100개인데 이 100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선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게 큰 공약이 201개가 있어요. 그 201개 공약 밑에 세부 공약이 892개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892개의 기자회견이나 발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한 200개 정도 돼 있어서 1000개가 넘는 대통령님의 공약과 약속을 모아서 그걸 100대 과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공주를 몇 개씩 묶고 100대 과제 밑에 또 4개, 많게는 7, 8개의 세부 실천 과제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 100대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중에 세종시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100대 과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뭘 문재인 정부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 그 중에서도 모든 부처가 함께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과제를 4대 복합 핵심 과제라고 해서 4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일자리.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해나가고 계시고,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워낙 자주 강조를 해서 잘 아실 테고, 세 번째가 인구 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 극복입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과제고, 마지막이 지방인권 균형 발전입니다. 마지막 과제가 세종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합 핵심 과제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파일을 드릴게요. 인석의 부분은 빼거든요. 그 네 번째 이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의 과제들을 보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행자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아예 그 중요 과제들 중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건 그 세종시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보낸 겁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육성하겠다는 거고, 행자부와 미래창조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이 바뀌었고요.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행자부가 세종시로 무조건 와야 됩니다. 정부 부처들이 혹시 지금 당원들이 공무원은 당원이 안 되니까 그중에 공무원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그 정부 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뭐 물어보십시오. 행자부가 왜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열변을 토할 겁니다.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그 처우,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거 조건, 근무 조건 이런 걸 다 행자부가 관리하거든요. 자기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다른 부처만 다 내려보낼 거예요. 그 세종대 가면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으면서 다른 부처들만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다른 못 오면 분원을 와야 된다. 국회 분원이 설치가 돼야, 그래야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굳이 서울의 여의도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국회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행정 수도가 되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합니다. 위헌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개헌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개헌 특위가 있는데, 국회 개헌 특위에서 지금 쭉 개헌에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이슈와 아젠다를 정했는데, 그 중에 헌법 전문의 수도와 관련된 조항을
넣을 것인지가 논의해야 될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그렇게 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서울을 경제수도로 구성하겠다. 이게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개헌을 하자라고 이제 여기 이슈 사회적으로 관심 이슈가 되면 수도권에서의 반발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되 서울을 경제수도로 해서 수도권에서도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로 경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만들자 이런 걸 개헌 얘기할 때는 꼭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홍보물에 행정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회 분원과 함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분원도 내려오고 행자부하고 전 부처가 다 내려갔는데 대통령만 덜렁 서울에 남아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라 지금도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안에 기존의 대통령들이 본관에서 본관 집무실에서 다 직무를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은 그냥 행사 때만 쓰십니다. 그렇게 하고 비서동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새 건물이 여민관이라고 해요. 여민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비하면 되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직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도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작아서 이제 본관에 큰 공간이 필요할 때만 본관에서 하고 계셔서 사실상 제2집무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민관 크기의 집무실 정도면은 그 정도만 세종시에 와 있어도 대통령께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일주일에 월화수는 세종시에서 집무를 보시고 주말에는 주 후반에는 서울시에서 집무를 본다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들러서 시민들과 공무원과 소통하시겠답니다. 세종시를 밑에서 잘 안 보이시죠? 오시면 셀카도 좀 찍으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세종시의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자주 들르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구중구물 안에 들어가서 갇히는 순간 국민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공직자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대통령이 실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아서는 알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보고서 종이에 담기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직접 함께 겪어야 그런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세종시 내려오시면